네,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187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수수님이 댓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모두 머리 벌초하셨네요. 벌초. 그러네. 희두님도 머리 깎았고. 네. 아무튼 박찬양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각 안 하고 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전 지각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청자들까지도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는 요즘 아니에요. 평가에 맞들렸어요. 왜냐면 박시영 대표님한테 일을 배우다 보니까 나도 이제 전문가다.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왜냐면 또 훈훈한 얘기니까. 우리 그럼. 기후 아저씨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 점수는요 하면서 평가를 딱 하더라고요. 이 전문가로서 내가 봤을 때 막 이런 거. 형 브랜드 잘 잡았어. 괜찮은데 막 내가 선배 유튜버로서 말이야. 그래서 뭐 선배라기보단 대선배에 가깝죠 아직은. 왜냐면 그러니까 구독자층이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예.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꼰대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주 청년 스피커 정재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또 그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0년대생의 정치질 저자 황희두입니다. 네, 그쵸. 저자 황희두. 여기 앞에 책 있는데 요즘 좀 북콘서트 많이 좀 다니시나요? 지금 이번 주에 대구 가고. 이번 주에 대구고. 7월 14일에 금요일 노무현 시민센터 서울. 이따가 이따가 노가리 때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 더 찍어내요 책? 뭐 그 중세는 들어갔다 들었습니다. 야. 처음에 푸나님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나오고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고. 기가 막히다. 네. 뭐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아니 저도 이 책을 5권이나 산 사람인데 이거 맞아, 이렇게 맞아. 말씀하시면은 감사합니다. 고객을 예. 아주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이제 컨셉 잘 잡고 지금 막 떡상 중인 그런 유튜버죠. 기후 아저씨 오이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바람활동가 유튜브 기어 아저씨 채널을 팠는데 지금 수수님한테 한 소리 들은 유튜브 업데이트 안 했다고. 이번 주에 쇼츠 한 2개 올렸나? 많이 못 올렸는데 그래도 네.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가서 약간 재밌습니다. 어쨌든 예. 재밌게. 공약 뭐 거셨어요? 근데 공약을 걸기 전에 100명이 넘어가서 200명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면 300명 되고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거죠. 나눔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하면은 사실 책 나눔이 제일 좋고. 일단은 뭐 쇼츠 위주로 현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오이석입니다. 예, 영상을 꾸준히 올리시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셨어요? 당연히 구독했죠. 네, 기후 아저씨. 댓글 좀 달아요, 그럼. 예, 댓글 우리 달아드리겠습니다. 수수님, 유인님 이런 분들은 다 댓글을 달아주신단 말이에요. 달아드릴게요. 예, 달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자, 다음은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님 나와 있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보람 PD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은 되고 있나요, 그거? 운영은 잘 그거 운영은 되고 있어요, 약간. 아니, 왜냐면 학원이 있냐? 아니. 뭐가 없네요. 자기 때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운운하고.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영상이 잘 올라가고 있냐 뭐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늘 종변님이 일찍 오셨네요. 자,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나온다는 채팅이 있는데 혹시 뭐 지금도 그런가요? 예. 혹시 어디 누구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보람님. 네. 지금도 안 나오나요? 그런가 봐. 일단 보람님 빼고 합시다, 그럼. 입 모양 맞추면 되니까. 정변님 오셨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람님. 혹시 다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플럼. 네, 보람 PD 마이크 계속 얘기 중인데 의견 좀 달아주세요. 네. 안 되나요? 아까는 잘 나왔거든요, 이게. 네. 그러게요. 우리 아까 하기 전에 안 나온다고. 아직도 안 나온다고. 예, PD님이 지금 점검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그렇죠, 확인이 아실 되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러게. 지금 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할 얘기. 지금 잘 안 들리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안 이럴 때 나오나 꼭 봐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던데. 보던 아이템이다. 야, 일단 이럴 때 네. 재우님이 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잠깐, 제 마이크는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변이사 정변님 오셨습니다. 형 왔다.
형 왔다. 형 왔어. 예. 자, 지난번에 빨리 무슨 났어요, 형 왔다 누구 아니. 강퇴시키지 않았어? 그 사람은 그치. 악의적으로 욕을 한 사람이고, 예. 그것도 마치 편의사님 다른 부계로 왔는데 아니, 차단당해서. 형 왔어. 예. 네, 혹시 지금 제 5회 멤버. 들리시나요? 제 네, 목소리. 자 보람님. 오. 저는 들리거든요. 삼촌 아니시냐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형님이시죠. 예. 음. 아무튼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 5회 멤버로 불리고 계시는 우리 변희사 정변님. 저번에 늦게 올 때는 네. 구박 당하시더니 오늘은 좀 일찍 왔다고 바로 형 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네요. 아, 네, 혹시 제 목소리 지금 아직도 혹시 박찬양님께서는 아직 안 나온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혹시 나오는지 채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나온다고. 예. 아, 이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아, 좋아요. 됐습니다. 예. 정재님 욕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 네, 자 오늘도 할 얘기 많으니까요. 바로 본 주제 황희두의 스팀팩 코너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두의 스팀팩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의 내부 그 갈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내부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타이밍이다. 그래서 좀 관전 포인트들 아마 다들 근데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근데 지난주부터 내부 분열이 좀 시작되지 않았었나요? 이번 주부터인가요? 그렇죠. 이미 시작은 사실 옛날부터 됐었고 네.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될 타이밍이다. 국힘 본격적으로. 내부에서도 언플을 시작했고 그걸 다루는 언론이 적더라도 꼭 있을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뭐 한 명씩 여기 4명이 있으니까 한 명씩 이 밀착 마크를 해도 되고 어떤 전선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뭘 보면 좋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일단 김재원 씨 여기도 할 말 많죠. 셔키. 정광훈 씨의 깐부죠. 그 옆에 가가지고 이제 헛소리 하다가 국힘 지도부인데 이게 지도부라고 할 수 없는 숨어 있다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한동안 나옵니다. 안 보였었어. 네. 왜냐면 자중하라고 했거든요. 난 나올 저기 때마다. 이정현처럼 된 줄 알았어. 그죠. 이게 나오면 지지율 떨어진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근데 지금 국힘 신나게 해서 먹방 챌린지. 이것도 사실 그냥 먹방 유튜버 아닙니까? 거의 지금 최악이야. 자기들 막 해 먹으면서 다니는데 지금 이제 김재원 씨조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오염수 배출 안 되는데. 그래 이게 맞는 얘기긴 해요, 사실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거죠. 그쵸. 맞네. 이런 얘기 하니까. 심지어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 아니잖아요. 했던 얘기들 보면 진짜 원래 국민의힘의 탑 클래스예요. 이상한 헛소리로 보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들락날락거리고. 저 얼굴 빨개지고 막 비틀비틀 별짓 다 거리면서. 했습니다. 5.18 관련 망언부터 해서. 그래서 그렇죠. 이제 김재원 씨가 어쨌든 저런 얘기를 했고 뭐 이건 이제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네. 다음 사진 하나 볼게요. 이거는 오랜 사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같은 당도 아니고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게. 장예찬과 이준석. 지금 일단 이준석 대표가 수능 비판했잖아요. 수능 발언. 네. 윤석열 정부를 까니까 장예찬이 등장해서 석열이 형 건드리지 마 하면서 왜 네 언제나면 말꼬리만 잡아. 말꼬리 잡냐. 이렇게 했어요. 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호불호나 뭐 문제나 떠나서 또 이러면 이제 이준석 띄워주자 할 텐데 그치. 비교가 안 돼요. 맞아. 맞아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뭐 실력적인 차원에서든 심지어 어젠다 던지는 것도 이준석 대표가 진짜 얍삽하게 하고 문제 많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주제를 가져오는 게 그래 기존의 정치권에서 못 보던 걸 가져온다든지 그 그렇지. 어젠다 세팅 능력이나 이런 게 근데 지금 저 장예찬 씨 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올 때부터 무슨 뭐 586 잡는다고 노조 때린다 그러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자기가 청년 최고위원 나오는 건 뭔 상관입니까? 물론 자기 딴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적폐들을 몰아내야 진짜 청년들이 뛸 수 있다. 그럼 본인이 그래서 뭘 보여주냐? 없어요. 김남국 뭐 싸우고 있죠. 장경태 싸우고 있죠. 맨날 그 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상한 소설 쓰고. 제가 봤을 때한 1, 2년 안에 사라질 것 같아. 저기 옛날에 저기 손수조 같은 사람 있었죠. 지금 또 이제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죠. 네, 그냥 한 1, 2년 있다가 사라질 것 같아요. 장예찬 씨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장예찬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뿐이고 그 이제 주위에 있는 라인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내부 청년들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약간 굳이 따지다 보면 장예찬 씨랑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 특히 청년들은 그런 걸 좀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소위 EJ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하나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말이 또 이름만 바꾸면 똑같아요.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때리니까 박대출 씨가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이 박대출 씨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말꼬리 잡는 정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민주당에서도 기승전 팬덤 정치다 하면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너넨 그냥 무조건 말꼬리 잡는 거야. 나한테 뭐라 한다? 이거는 좌파고 간첩이고 말꼬리 잡는 거고 뭐 이건 카르텔이고 그런 논리를 만든 거죠. 지금 진짜 말씀처럼 이름만 바꾸면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비판 지적을 하면 너 말꼬리 잡아. 너 말대꾸. 너 어디 임마, 너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렇죠. 어디 감히 말댔고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저 전선도 이제 그냥 한 개개인의 플레이어일 뿐이고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들어가 보면 그룹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또 보여드리면 일단 이준석 대표의 공천 관련해서 친윤계도 지금 고심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을 내쫓자니 나가갖고 또 뭔 얘기를 실컷 당했어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막 대통령실 윤핵관 얘기하고 대놓고 이준석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발작 버튼이 있다. 윤핵관만 하면 반응한다. 계속 그 버튼 심심할 때마다 눌러요. 자기 뭐 관심 떨어질 때마다 그거 눌러. 그래서 기사에 기어코 또 막 언론 보도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을 그러면 공천을 안 주자니 또는 주자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국힘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그 연결된 아까 뭐 이렇게 파가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뉜 사람들도 그 안에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언을 하겠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그걸 가지고 계속 언플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뭐 그런 만든다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까지도 넓혀놓고 최대한 자기의 전선을 넓힌 상황이죠. 이 자체가 국힘 내부에서도 어쨌든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자면 지금 유승민 안철수 씨가 날개 꺾였었고 안철수 씨가 또 마지막에 손가락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항상 안철수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만 물어봐요. 손가락은 괜찮냐? 근데 이 안철수 씨가 지금 또 정부를 때리고 있죠. 왜냐? 지금 수능 이거 건드리니까 막 분당 쪽하고 뭐 목동 난리 강남 났지.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지. 자기 지역구 관리해야 되는데 근데 속으로 또 무슨 생각이겠어요? 안철수 의원이 무슨 용기 있고 자기의 소신대로 발언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눈치 보고 넙적 엎드리고 하는데 딱 넙죽 엎드리려고 보고. 했는데 간 보고. 근데 이제 지역에서 누구 가만히 있을 거야 지금? 이게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 분위기도 안 좋으니 거기에 또 탑승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야말로 혼돈이구만. 그렇죠. 진짜 이게 그 반사 이익으로만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죠. 그쵸.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철수에 이어서 지금 홍준표 시장도 여기도 맞아요. 지금 말 많잖아요.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 그랬다고 최근에.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유승민 안철수에 이어서 무너지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경쟁자라고 보여졌던 사람들 대권 주자들이 지금 다 하나씩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민주 진영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아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막 총을 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번 총선이 너무나 중요해진 거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전 보면서 빵 터졌는데 기사 보셨어요? 네, 봤죠. 아니 그리고 이 내용이 여론 전문가 이거 어떻게? 여론 전문가는 아니고. 아니.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오늘 또 서영교 최고가 네. 강하게 또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70석 목표의 저 발언이 이제 대통령 총선 개입이다. 그래서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좀 강하게 때리셨더라고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 막 그때 흔들었을 그치. 때도 그 발언 하나 한 거 가지고 예, 과거에. 난리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0석 목표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 결국 지금 대통령의 속은 뭐냐? 국민의힘 이 역사적인 쭉 이어져 온 자칭 보수 정당의 역사랑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홀라당 넘어와서 그냥 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만 그리고 검사 조직 딱 거기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너무 보이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이제 언론을 자세히 보시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공천이랑 얽매여 있고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깡다구 있게 거기랑 부닥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거기 용산의 얘기를 그대로 읊어주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김기현 본인 말로는 검사 공천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또 이야기했잖아요.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내가 하는 게 보실게요.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겠다. 하던 말든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거긴 그냥 거기에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톨게이트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것도 황당해. 당 그대로, 대표인데. 오픈해놨어요. 잘 일로 지나가시라고.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건 전 이거라 봅니다. 아까 뭐 앞에 개개인 인물별로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밖에서 봤을 땐 우리가 뭐 친박계 친이계 그냥 같은 집단 아니야? 와. 같은 보수 아니야라고 야. 생각하는데 저 애초에 이명박하고 박근혜 2007년 경선 때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웠는지 다들 그쵸. 아시죠? 그때 BBK랑 최순실 다 나왔어요. 그쵸. 맞아요. 그때 나온 게 핵심적인 그들의 그쵸. 아킬레스건 다 튀어나왔습니다. 음, 그 세력들끼리 또 으르렁대요. 따지고 보면 이제 친박계는 그 이념형 보수 세력들, 그 박정희 약간 이렇게 정통성 이어가고 이명박 쪽은 친이계는 약간 그냥 돈, 시장형 보수, 아. 자본. 그렇지. 이걸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고 이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최경환, 우병우, 안종범 뭐야? 이거 보면서 저는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뭐야? 아니 실제로 최경환, 우병우도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구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도 들었고 우병우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음. 최근에 그거 보면서 나라가 아무리 거꾸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 있는 다 이명박계 사람들인데 아. 근데 친박계가 저렇게 나오면 열은 받는데 그러네. 국힘 내부에서도 이거 머리 싸움이 이제 이거 자기네들끼리 이권 다툼 이거 볼만해지겠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니네들 지금 나올 때 아니야. 지금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보수 진영 이거 다시 과거에 갇힐 수 있다. 우병우가 웬 말이냐. 중도층 이탈을 우려한다. 이탈 우려한다.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 어디서 보든 중도라는 게 추상적이라고는 비판하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명확한 거예요. 아니 이게 우병우라는 사람이 그 팔짱 딱 끼고 그때 황제 의전부터 해서 레이저 눈빛 기자한테 레이저 눈빛 쏘고 별 논란 다 있어. 그래서 우병우라는 사람이 희화화됐던 결정적 계기가 그 포스터 붙여서 그 막 도망치고 막 이거 막 그러면서 우스꽝스러워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안종범, 막 수첩이랑 안종범, 우병우, 최경환이 지금 나온다니까. 미야킴님도 범죄자들 다 기어 나오네. 다 기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저 사람들을 크게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비판적인데 그 안을 저는 그러니까 친이 친박이 나뉘어져서 앞으로 메시지들이 나올 거예요. 요것도 우리가 좀 관전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게 이구님께서 네. 이상한 변호사 나왔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죠?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야, 그쵸. 이상한.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왔죠. 결국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말씀 쭉 이렇게 드린 게 인물별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쉬운데 친박 친이 이 그룹들이 앞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진짜 피 터진 싸움을 할 거예요. 거기 수장급들도 엄청 싸웠었잖아요. 지금 이명박 씨도 최근에 청계천 가고 막 그런 활동을 재개하고 지금 박근혜 씨도 뭐 이런저런 몸 푼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그 연결된 사람들이 앞으로 이 일종의 대리전을 엄청 벌일 거다. 그럼 저는 제가 우리 민주당 청년들한테 특히 부탁하고 싶은 건 그런 소스도 우리가 잘 파고들면 그들의 이 구태 정치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민주당의 모습을 청년들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장예찬 씨를 아까 우리가 비판하긴 했지만 싸울 땐 싸워야죠. 그렇잖아요. 너넨 그럼 그렇게 해. 우리는 막 신사답게 할게. 이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정치라는 건 애초에 그 총칼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들의 이 빈틈이 막 쏟아지고 있는 타이밍에 이 시간이 가는 게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나? 일단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한번 오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검찰과 검찰 아닌 사람들 나뉘고요. 검사 출신은 또 TK로 간다는 건 양심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국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도권 가서 싸워라. 험지 가서 싸워라. 당신들 호남 갈 용기도 없지 않냐. 이런 것도 이제 천하람 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상황이 우스워 보일까요. 또 그런 얘기 엄청 할 거예요 앞으로. 거기다 이준석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을 놓고서 우리가 딱 보면 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싸움을 벌일지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의 기사를 우리가 계속 서칭을 하다 보면 언론에서 많이 보도해가지고 포털에 걸리지 않은 건 묻혀요. 그런 걸 끄집어내고 공론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 아닌가? 막 주위에 알리기도 하고, 알리기 이렇게 방송에서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게 기존의 빈 공간을 메꾸는 거. 그게 우리 청년들한테 바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전 해봅니다. 진짜 저 이거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민주진영도 하나의 단일한 뭐 세력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뭐 저쪽 뭐 국힘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이낙연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 있는 반개혁 세력들, 민주당의 민주화를 맡고 있는 그런 반개혁 세력들이 더 싫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너 민주당 지지자 아니야? 라고 하나로 묶여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쪽에서도 분명히 그럴 테니까 우리도 저기를 주시하고 그 빈틈을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친명이네 비명이네 하면 막 너무 짜증 나잖아요. 그 네. 같은 진영이지만 우리는 저런 식으로 막 내부를 계속 내부 총질만 하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어느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만 하면 계속 이쪽 본진에서 싸우는 거예요. 스타일 때 그렇지. 우리 전략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 본진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아무리 전투에서 이긴다 해도 우리 본진 불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누적이 되는 누적이 거죠. 되죠. 우리지. 그러다 보면 건물에 타격을 받고 점점 이게 막 막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싸울 때는 상대 쪽에서 싸워야 된다. 그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게 맞아요. 고지전이고 맞아요. 그럼 우리의 고지는 지금 어디까지 점령이 돼 있나?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치면 커뮤니티의 지금 여론은 어떠한가? 수세적이에요. 언론 환경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고지를 찾아야 된다. 하나. 그쵸. 그럼 그 고지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어요. 그래도 오프라인은 다행히 시민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그쪽을 하나 막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고 시민단체 윤석열 그 퇴진 요구하는 시민단체도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장들 속에 모든 전장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지점만큼 우리가 홍보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방송에서 앞으로 좀 더 저도 스팀팩에서 집중해서 전해드려야겠다. 네, 저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총칼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안 싸우는 거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이낙연 씨가 이번에 뭐 입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뭐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 사람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 대권 주자로 불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는 총리로서 정말 저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굉장히 품위는 있지만 저쪽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지지자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 전희경이든 아니면 뭐 저쪽에 있는 뭐 장제원이든 누구든 그때 앞에다가 놓고 그 대정부 질의하면서 이런저런 따박따박 그 사람들 참교육한다고 사람들이 엄청 그렇죠. 좋아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공격보다는 그 방어를 좀 잘했다고 한 거죠. 근데 방어를 되게 선제적으로 잘 했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막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지켜내는 걸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죠. 네, 근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품위 있게 하고 싶고 좋은 말만 하고 싶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쳤을 때 정말 그 방법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될 만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그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어를 해야 돼요. 네.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사방에서 평가를 하니까 잘 방어하고 억울한 게 있으면 잘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지금 야당이 됐는데 여당처럼 우리가 방어를 하는 거 그렇지. 물론 그렇다고 막 꼬투리만 잡고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대안을 준비한 건 준비하는 거지만 이 야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아직까지 어깨에 많은 그 부담과 짐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때로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건 진취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 싸움의 방법, 전장 이게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싸웠던 공간에서 내가 옛날에 여기서 싸워보니까 이겼어 하고 나 혼자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 이겨봤자 의미가 의미가 없죠. 없다. 싸움이 안 벌어져요. 중요한 건. 맞아요. 나 혼자 여기 병력 진출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상대방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가 싸움터가 좋아. 이러면 아무도 안 와요. 게임 끝납니다. 그러면. 그렇지. 정신 차립시다 이건. 알겠어요 재훈님? 갑자기? 한번 해봤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아니 최근에 하태경 같은 사람도 보면 이낙연 그 귀국하자마자 이낙연이 뭐 이낙연 체제로 가면은 뭐 민주당은 뭐 몇 석 얻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치. 사실을 우리 지지자들을 분열하게끔 하기 위해서 걔네도 그런 거 약간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또 이 희도님 코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포인트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고 이런 방향을 좀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앞으로 그래서 그걸 계속 전해드리겠다. 황희대 스텝 꼭 봐야 된다. 그렇죠. 그 업데이트를 봐달라. 그렇죠. 업데이트를 보고 황희대 스탬팩도 보고 그 네. 90년대생 이거 정치질도 봐달라.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 쇼미더월드인가요, 보람님의. 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이 넘칩니다. 파이팅 오늘. 넘칩니다. 예. 좋아요. 네, 이번 주에
주말에 너무 큰 이슈가 있었어요. 아, 그죠. 러시아 이번 소식 주. 다들 보셨죠? 프리고진. 네, 프리고진 벨라루스도 얘기가 하고. 계속 나오고 아, 더 재밌을 수 있었는데. 주말 동안 사실은 이 소식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 이슈가 막 한참 여기저기서 방송마다 나오고 너무 많이 했죠 방송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푸틴이 나와서 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소강 상태에 하루 만에 접어드는 그냥 바람에 그래서 그래서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진전되는 게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주제는 진전되는 거라고 하면서 프리고진이 홍차 먹고 죽는다 외에 남은 게 별로 없어. 프리고진 말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푸틴의 팔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프리고진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체첸 공화국에 뭐 누구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들여다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래서 이번에 독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요? 네, 최근에. 네. 근데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독일 극우 정당이 시장에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야, 독일 10년 만에. 독일이 창당 10년 만에 이번에 시장을 배출을 했는데 약간 많은 분들께서 믿었던 독일 너마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마지막 저지선 그렇죠. 무너진 느낌. 근데 이게 궁금하고 놀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독일에서 이 나치의 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극우 정당들이 정치 세력화되기 어려웠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는 독일 너마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동안 극우 정당들이 안 만들어졌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당선된 독일을 위한 대안이에요. 정당 이름이 독일을 위한 대안 AFD라고도 하는데 이 정당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당한 지는 10년이 됐는데 10년 만에 시장을 배출을 한 거거든요. 근데 5년 전에 17년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앙겔라 메르켈이 4년임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독일을 위한 대한 이 정당이 3위로 연방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미 5년 전에. 그래서 당시에도 가장 민주적인 독일 의회에서 극우 정당이 의석을 확보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도. 근데 그 이후로는 지지율이 좀 쭉쭉 떨어지다가 얼마 전부터 계속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뭐 2위다, 지지율이 뭐 몇이다 하면서 나오다가 이번에 시장까지 배출을 하게 된 거죠. 와. 근데 지금 댓글로도 채팅으로도 지금 미아킴님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점점 세계적으로 극우가 득세한다라는 우려. 맞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에도 뭐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고 이탈리아에도 이탈리아 형제들이 있고 스웨덴에도 스웨덴 민주당이 있고 뭐 미국만 해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으니까 말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미국인들의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인들이 우리 미국인데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앞장선 막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트럼프가 웬 말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원래 미국이 아니야라고 변명을 많이 했다고들 하죠. 네. 근데 이 독일을 위한 대안 이 정당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 처음부터 뭐 갑자기 뭐 나치 찬양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빌드업을 한 겁니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실제로.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008년도 유럽 금융위기가 촉발이 되면서 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반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당을 만들었어요. 이제 반유럽을 하면서 이제 독일을 생각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당내에도 나름대로의 여러 노선 갈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민족주의 보수주의자들이 이기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난민, 반이민 이거를 이슈로 내세우면서 점점 더 세력화되고 처음에 이제 주도했던 온건한 사람들이 빠지게 됐어요. 극적인 사람들만 남다 보니까 극우가 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변희사 장변님이 채팅 남겨주셨는데 윤석열 뽑아준 우리나라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합니다. 예. 해외 친구 추가됐어요 지금. 만날 수가 3,000원 없어요. 추가됐네. 역시 제 5회 멤버.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극우주의자들이 원래는 나치와 거리두기를 굉장히 했었어요. 표면적으로라도 그쵸.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기조도 많이 없어지고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쵸. 그랬어야 됐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수정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려면 노동자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다. 네. 라고 정당 그렇게 화를 하죠.
왜냐면 그 실제로 이게 그런 영역에 저도 관심 많아서 막 찾아봤는데 이게 그거죠. 그 시대를 직접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쵸. 그쵸. 그 인구가 사라지면 그때가 딱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그 각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딱 필리핀에서 일어났잖아요. 봉봉 마르코스. 축출당한 마르코스라는 독재자의 아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맞아요. 봉봉 마르코스. 아 이번에. 네. 근데 그 사람이 노린 게 딱 젊은 표심이었어요. 네. 그 아. 아빠 마르코스의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페이스북으로 우리 아빠가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사실 되게 짱짱맨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의 피를 받았으니까 난 더 짱이야 라고 하고 그 엄마가 또 아직 살아있어요. 이멜다. 이멜다가 지원사역하고 하면서 페이스북을 장악하니까 온라인을 장악했던 것이 엄청나게 크면서 젊은 층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독재가 되살아났죠. 전두환이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것들. 그게 젊은 층들 사이에서 밈으로 돌았어요. 그쵸. 전 이게 진짜 되게 아, 중요한 맞아요. 맞아. 신호였다 봅니다. 이 밈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진짜 죽음이었고 그쵸. 공포에 맞아요. 벌벌 떨었고 거꾸로 매달리고 그랬던 시대가 있는데 젊은 층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그냥 밈으로 나와서 물론 욕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순간 그게 희석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층을 겨냥을 해서 새롭게 이런 대안 우파들이 나타나는 게 아까 뭐 미야킴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세계적인 뭐 추세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이 다 있고 또 제가 이걸 봤을 때 분명 역사를 보면 이런 나오게 된 배경들은 다 있거든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잘 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오늘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주제여가지고 네. 다음 관련한 이슈가 다음에 있을 때마다 제가 나눠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당장에 나치를 옹호했던 환호했던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 그 내부를 살펴보면 다 이유는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이 다 있는 건데 그걸 똑 떼놓고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극우정당이라고 저희가 퉁쳐서 부르잖아요. 근데 뭐 우익 포퓰리즘이다, 네오나치다, 대한우파다 등등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분하고 복잡화된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 오늘 하루 만에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공유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그러면서도 뭐 일베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도 포첸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만의 특성도 있고 다른 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또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이제 예전에 역사 공부하다 보면 분단 국가에 대한 특성을 인정하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그래서 많이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한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 좌익 포퓰리즘 막 이런 식으로 규정 지으면서 자유랑 반공을 갖다 엮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게 되게 이상해졌는데 이게 다른 나라랑 그래서 약간 다른 분단 국가의 그런 특징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형편없어 보이지만 습관적으로 북한 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 너무 젖어 있는 그걸 보면서 짜증은 나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제 사람들 이제 공부 안 하는구나. 이게 당장은 너무 짜증나지만 곧 도태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자꾸 이제 언급하니까 언급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하는데 띄워주지 마라. 예, 심지어 대선 과정에서도 회의를 하러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준석 우리 무시하자 그냥. 걔가 뭐라 하든 말든. 아 실제로. 네, 근데 진짜 냉정한 현실은 그 자리에서 회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언론에 탈 수 있는 사람 없었고요. 그렇죠. 이준석은 언론에 장악을 하고 있고 모두 뭐 하면 다음날 뉴스 일면을 차지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인지도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한다는 무시하자라는 그 가장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무시하자라는 저건 거예요? 뭐 신경 쓸 의미가 필요 없다. 없다. 내 주위에 이준석 모르더라. 먹금하자라는 거죠. 괜히 먹금하자. 먹이줘서 더 키워준다. 아니 그것도 있는데 진짜 자기 주위에 모른대요. 근데 또 나이가 있는 아저씨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치는 왜냐면 거죠. 저렇게 보라님처럼 먹금하자는 이유로 이준석 이게 언급하지 말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있고. 대안이 없으니까 아 우리가 이준석 여기서 이제 뭐 언급하지 말자니까 다른 수를 찾자 뭐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 여러 그러니까 가지가 다양한 있을 여러 가지 때. 있는데 그분은 내 주위에 이준석 그렇게 영향력 없다 이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전투력 이제- 측정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네. 이제 네.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준석이 본인이 스스로 프레이밍하고 포지셔닝 하기를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게 헤드라인으로 나올까, 어떻게 언론에 실릴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스스로 연구를 또 많이 하겠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 사람 이기려면 이쪽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말씀하신 아까 그 빈틈을 다음 세대의 세련된 버전으로 파고들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 보면 맥락은 비슷한데 음. 그걸 요즘 버전으로 요즘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다른 포장지를 예쁘게 씌우려고 하고 있으니 그럼 얘는 좀 다르네? 라고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게 되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원래 반복하죠.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항상 후회한다는. 그렇죠. 이게 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했다가 이번 대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인간한테 뺏기고 그래. 당해봐 한번. 얘 느껴봐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전 솔직히 윤석열은 안 무섭습니다. 왜냐면 윤석열은 누가 봐도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멍청해서. 부끄럽고 쪽팔리고 윤석열은 솔직히 말하면 그 아까 말했던 뭐 유승민도 있었고 홍준표 뭐 등등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솔직히 약체였어요. 그쵸. 윤나땡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윤석열보다는 오히려 그 젊은 세대를 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훨씬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극우 정당의 득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가 제일 희한할걸? 우리는 극우 정당 득세에 우리 국익 어쩌고 하면서 근데 왜 니네는 바보를 뽑았어? 우리가 오히려 양상이 제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애초에 우리나라는 누구가 그래서 없어요. 아까 정변님이 윤석열 뽑아놓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약간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극우가 없어요. 왜냐면은 극우라고 하면 우리 민족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뭐 폭력을 썼든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의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엄밀히 따지자면 아까도 뭐 댓글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시사 방송할 때 우리나라는 극우가 없고 극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 진짜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네. 맞아요. 이게 그 결국에는 저도 옛날에 정치 잘 모를 때 막 공부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보수라 그러길래 이런 프로파간다를 뿌리는 게 말이 되나. 내가 바보로 알아?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김구는 웃겨요. 진보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막 왜냐면 과거에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 많이 왜냐면 하지. 정치인들이 이런 걸 안 보여주려니까 자기는 다 멋진 얘기만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 안 해요. 근데 난 그냥 하는 건데 맞아요. 김구 선생님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보수라 그러니까 그치. 야 이런 건 나 안 먹힌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 오히려 보면 그놈이 바보다. 그놈 아니 장난치는 거야. 장난. 어디 날 속이려고 그래. 속이려고. 어디 감히 그랬는데 공부하다 보면서 이제 딱 말씀하셨듯이 이게 맞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치. 저도 진보라고 생각하니까 그치. 뭐가 안 맞았어요. 안 근데 맞지. 안 맞아요. 민주당이 보수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걸 쭉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냐 진보냐가 사실 낡았다는 얘기도 많은데 지금 지형에서만 봐도 민주당을 진보로 놓고 보면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보수로 가고 국힘이 저건 그냥 아예 의미 없는 소멸해야지. 소멸해야 돼. 그렇게 보면 나머지 이제 왼쪽이 좀 채워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네, 저 그런 맞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네, 최근에 뭐 해외 사례들을 많이 봤을 때는 꼭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우익 포퓰리즘 정당들이 대개는 이민, 난민 문제로 힘을 얻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독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을 위한 대안도 그렇고 뭐 아까 이탈리아 뭐 등등 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뭐 그 독일을 위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 하면 독일에서도 소외계층 좀 아이고, 예상이 가죠.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독일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중산층들이 많이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중산층들은 별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독일에 몇십 년씩 살면서 중산층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그렇게 이제 되면 나는 내 기득권이 있는데 밥그릇 점점 싸움이 되는 밥그릇 거지. 싸움이 되는 그치. 거죠.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중산층 자리를 점점 메우면서 목소리를 내니까 맞아요. 기존에 있던 중산층들이 분편해지는 거죠. 음. 근데 이런 맥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쵸. 이해관계가 다 있고. 그런데 메르켈이 7년 전에 이민자들 난민 받아들이면서 지지율에 타격을 많이 입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 말고 그 색깔 칠한 걸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제 당시에 저희가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메르켈이 그냥 너그럽게 다 받아주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게 났던 언론 보도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저 당시에 메르켈이 저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를 두고 뭐 냉정한 메르켈 뭐 희망 소녀를 울렸다 하면서 맞아. 악마화하고 자극적으로 장사를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메르켈이 저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 행위 자체도 굉장히 용기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건 왜냐면 합리적인 말이죠. 네, 저거는 왜냐면 거기에서 운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다 받아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윤석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가지고 항상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저런 식으로 달래줬어요, 소녀를. 가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제 달래주면서 이제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도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뒤에 다른 사람들 댓글, 트위터 이런 거 SNS 들고 와서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엄청 깝니다. 동정심이 사실은 없다. 저게- 공감 능력 떨어진다. 진보의 위선 네, 프레임을 또 짓는 거지. 따옴표 안에 넣었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연합이 하고 맞아요.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언론은 또 이민자, 난민자, 악마를 하면서 공포람 혐오를 조장하는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게 우리나라 사례였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나 실질적인 행보를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전선이 어디 그어져야 될지 아까 뭐 앞에서 희도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욕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근데 그 욕을 어디에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저희는 판단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항상 한국 역사도 그렇고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은 게 약간 그 보수적인 정치인이 그래도 약간 이런 진보적인 생각들을 끌어안을 때 그나마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네. 그게 되게 비극이라 생각은 해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이 친일파부터 또 이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 자체를 아예 그냥 과거 얘기로 저들은 필사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 이건 일단 무조건 저들 입장에서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끌려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정당성이 부정당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저 보수 일각을 끌고 와서 갈 수 있게 그림을 그릴까? 전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보 쪽에서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말 진취적인 얘기하고 때로는 정말 공감되는 얘기를 많이 해도 그 방식으로만 가면 전 진짜 한국 사회 못 바꾼다.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심지어 거대해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넓죠.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진보 목소리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권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정책들을 펼치고 그쵸. 이런 막 의견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진보 쪽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진보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고 그걸로 그냥 쭉 끌고 가면 되냐? 보면 이게 당장 작은 집단 안에서도 안 돼요 이게. 맞아요. 근데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그게 가능한가 보면 우리가 진짜 길게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렇죠. 강가혜님이 굉장히 공감을 하시면서 뭐래도 욕 먹을 거지만 욕을 어디서 먹어야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오늘 뭐 준비는 더 많이 해왔는데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2탄이 있나요? 2탄, 3탄 쭉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왜냐면 저번에 뭐 희도님 책을 가지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푸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나는 태생부터 모태 좌파여서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런 청년들이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도대체 가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거였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을 비롯해서 저부터도 제가 뭐 넘어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저도 항상 공부를 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교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 좀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그게 좀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새날 본방에서 우리 진영의 논리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무기 그거 하나 장착하고 업데이트해선 딱 여기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저는 그 부정하진 않습니다. 네. 아니. 꼰대 그 한국적으로 그도 아니지만 극까지 가는 우익 거야? 포퓰리즘. 뭐 죽여버리려고 하네 방송에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분 아니요. 아니 그분은 아니고 이제 군 생활을 저도 이제 빡세게 했으니까 네. 그때 군대에서 심는 그 세뇌 있지 않습니까? 레드 컴플렉스만 남겼던 그 색깔론 전형적인 색깔론에 당했었죠. 네, 안보관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여기서 새날 진행자로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좋은 변화고 또 이런 변화를 그럼 내가 겪었던 생각들을 또 내 주위에 어떻게 알리면 이 사람도 또 바뀔 수 있을까? 그쵸. 그런 걸 고민을 하는 잘 거지. 풀렸네.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 군대에서 자꾸 세뇌를 하니까 민주당 뭐 빨갱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근데 그게 세뇌가 되면 어느 순간 그렇게 보여요. 그럼 맞아. 본다니까요. 그렇게 돼. 그래서 그걸 뚫고 가는 방법론들을 이제 제시하기 위한. 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강자 동일시 이런 개념 말로는 알지만 쟤네들이 도대체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주장을 할까 저런 생각을 할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와닿게 느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전달을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 항의도로 오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딱 그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좀 심도 깊은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의석영님 표정이 안 좋아요.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아니요, 의석이 형 표정은 상관없고 어. 여기 이제 노가리 한 2분 하고 끝내면 돼요. 아 그렇죠. 노가리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왜 오늘 종만이들 안 보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시작겠습니다. 또 시작이네. 예. 자 다음으로 네, 오기석의 지지지. 오늘은 조금 트렌드에 맞춰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후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요즘 한국의 날씨도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 진짜 안 좋습니다. 매우 덥고 매우 습하고 네. 비는 온다더니 오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고. 아 맞아, 장마철이라더니. 예, 예측도 안 돼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양반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더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갖고 오고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기온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극 남극이 녹는다든지 해수면 온도가 매우 올라갔다든지 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다든지 하는 중요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다 현재 2023년 들어서 역대 최악을 찍고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역대 최악이에요. 근데 항상 최악을 점점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아직 피크를 찍지 않은 거죠. 내년 되면 피크는 내년이 몰라요. 피크고. 네. 저도 최근에 그 MBC 뉴스 보다가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딱 정리해 놓은 그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그 환경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환경을 좀 잘다 보니까 그게 알고리즘에 걸린 거야. 네, 그래서 봤는데 그 그린란드의 그 아이스 피오르 빙하가 붕괴되고 그 영상이 직접 찍혔더라고요. 빙하가 우장창창하더라고요. 그리고 남극의 빙하 면적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리고 맞아요. 뭐 저기 엘니뇨로 해수면 온도 역대 최고다. 막 이런 뉴스들을 쫙 맞아요. 보니까 이게 확 와닿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또 큰일 났다 해서 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일단 탄소 배출을 그럼 최대한 운전해서 집에 갔지. 이건 오실가스 뿜었어 안 그렇게 뿜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이동 수단으로 차를 쓰지만은 네. 가장 이 탄소 배출이 적은 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 경차니까 또.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거 실천합니다. 저 탄소 배출, 훌륭합니다. 배달 음식 줄이고 머리 염색 안 하고 보십시오. 한번 이어가시죠. 네. 맞아요. 진짜 다 최악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최악인지 조금 쭉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하로 막기로 한 게 파리 협정.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그 목표 그 1.5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6월에 1.5도 넘게 올랐어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가 오면서 1.5도 넘겠다 싶었는데 이게 부침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1.5도를 넘을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까지 아무리 부침이 있어도 뭐 1.3도, 1.4도 이 정도 1.5도를 찍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1.5도를 넘었어요. 물론 내년에 갑자기 날씨가 조금 기후가 조금 시원해져서 뭐 한 1.3도, 2도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긴 해. 근데 어쨌든 있긴 할까요? 어쨌든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찍었으니까 앞으로는 1.5도를 찍을 일이 더 많을 올해 것이다. 찍은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윤석열 잘했네. 네. 그리고 시베리아가 38도 이렇게 찍었고 캐나다에서는 또 산불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근데 고온 건조가 심각하면서 산불이 많이 났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낙뢰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온 건조한 산에 불쏘시개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불 위험이 더 산불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미 보니까 홍수 가뭄으로 난리인데 일단 남미의 북부 에콰도르 이쪽은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와서 이재민이 이제 수만 명 발생했다고 하는데 하루 동안 한 달치의 비가 내렸다고 해요. 하루에?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남미의 남부 지역 뭐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쪽은 또 70년 만에 가뭄이래요. 특히 우루과이가 심각한데 너무 심각하니까 정부가 일부 지역 학교에다가 학생한테 하루에 물을 한 컵까지만 줘라. 애들이 학교 가서 물도 못 먹는 거야. 거기다가 큰일 났네. 이 가뭄이 이제 2, 3주 정도 더 지속되면 수도에도 물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권 퇴진 시위가 일어났어요. 네. 이걸 예측 못했냐? 이 무능한 정부야. 라면서 기후 문제로 인해서 정권이 흔들흔들거리는 상황에 처했다. 얼마쯤 나가는지 혹시 나왔나요? 대략?
이렇게 나간 시민들. 그것까지는 확인은 퍼센테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언론에 안 나와? 일단 그래요.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이쪽도 난리가 났는데 중앙아메리카에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죠. 파나마 문화. 네. 요 파나마 문화 혹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셨어요? 작동 원리? 못 봤습니다. 이 못 파나마 봤습니다. 문화가 산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산을 넘어야 돼, 배가. 네. 근데 배가 산을 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네.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위를 조절해서 배를 옮겨요. 이렇게.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배가 직접 가는 게 아니야. 네. 근데 그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물을 이 파나마 문화를 만들 때 운하 옆에다가 인공호수를 팠어요. 그래서 그 인공호수에 있는 물로 파나마 문화의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배를 옮겨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또 역대급 가뭄이었는데 그래서 호수에 물이 줄어들면서 운하에 물을 채울 물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와. 이러면 전 세계 물동 이 유통에 또 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와. 지금 파나마는 이제 이런 상태다. 그래서 또 가격을 올리겠다. 파나마는 적게 받고 돈을 많이 받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미치겠네. 그리고 뭐 동남아는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년 만에 폭염이 또 와서 40도를 맨날 넘어가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기근이 또 심각한데 특히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아동의 절반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기예요. 왜냐하면 농사가 안 돼서 너무 건조해서 40년 만에 가뭄이 왔다고 해요. 인구의 절반이 가뭄에 이제 피해를 받고 있고 아니면은 또 뭐 가끔 뭐 폭우가 갑자기 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뭐 인프라도 없잖아요. 기후 대응 인프라가 네. 없어요. 네. 비가 오면 맞는 거고 안 오면은 농사 안 돼가지고 힘든 거고. 그러면서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분쟁이 엄청 늘어났죠. 사륙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곳에 이제 수천만 명이 현재 실향민이 된 상태이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 자체가 가뭄 발생 확률이 100배 정도 늘었다. 뭐 이런 와. 뉴스들 보면서 전 세계가 사실 우리나라는 늘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우리는 비가 오면 피할 수 있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더우면 에어컨 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체감을 못해요. 이동할 때도 웬만하면 차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결국엔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좁혀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위도 될 거고 다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크를 찍지도 않았던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거야. 전 세계가 1.5도 이하로 온도 상승을 막기로 했는데 아직 1.5도를 찍지도 않았어. 그냥 잠깐 찍은 거지.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1.5도를 21세기 안에 절대 막지 못한다. 그럼 2도 무조건 넘어갈 거고 3도 이런 거 대비해야 된다거든요. 1.5도 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도 현재의 기후변화 상태가 이 모양인데 1.5도 넘어가서 약속도 못 지켜봐. 그럼 그다음부터는 진짜 적자생존이 되는 거죠. 근데 큰일 이게 났네. 아까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다 보니까 체감을 정말 잘 못해요. 그나마 작년에 이제 비 좀 많이 오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희생되시고 할 정도로 그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당연히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뭐 남미나 어디나 이런 데 물 부족하고 항상 거기 못 살 것 같고 이런 이미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물 부족이 유럽에도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당장에 그냥 뭐 개발이 안 돼서 거기에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맞지만 유럽 같은 국가에서도 그런 물 부족을 겪는 국가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딱 그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제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기후가 1년 내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1년에 맞춰 살아왔던 거예요. 늘 뭐 괜찮아. 늘 뭐 이때는 비가 오고 이때는 비가 안 오고 그런 게 딱딱딱 규칙대로 돼요. 그러다가 이 요즘에 기후변화 심각해지면 갑자기 뭐 홍수 오고 가뭄 오고 네. 하면서 타격이 더 심하죠. 우리는 근데 홍수나 가뭄에 대한 인프라가 이미 좀 있는 상태라 이 재난에 대한 이 탄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저긴 탄력성이 부족해. 그러겠네.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홍수 방, 조금만 더 오면 가뭄 왕
이 유럽의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옛날에 이게 어르신들은 더 심하겠다. 윤석열 같은 사람은 특히 더 심할 거고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그냥 당연하게 배워왔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오니까 나는 그냥 아직까지도 사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맞춰 표준을 딱 정해놓고 지금이 막 이상한 거고, 그치. 막 비가 유독 막 갑자기 봄에 막 온다든지 막 이런 게 그렇지. 이게 이상해진 거지. 이 표준은 언젠가 돌아갈 거야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요게 변수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게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고가 머리로 나는데 이게 안 와닿는 그런 느낌인데 요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가 배우고 자기한테 몇십 년 전에 진리였던 것들이 지금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걸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유석열 정도면 그냥 여름에 이렇게 덥다 하면 여름이 더운 거지. 그치 그 정도야. 비가 오면 뭐 비가 온 거지. 비가 오는 여름이니까. 거지. 장마철이야. 정말 문제야 원래 그러면 말꼬리 잡지 마. 저 좌파 저거 압색해봐 저거. 이거밖에 안 되는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조금 괜찮은 좀 좋은 사례가 없나 이렇게 좀 보다가 최근에 스위스가 재밌는 걸 하나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법이 있죠. 근데 네.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스위스가 이번에 탄소 중립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걸 국민 투표로 통과했어요. 전체 국민. 네. 어. 이거는 전 세계 최초. 우와. 국민들이 원한 거야. 야. 네. 2050년에 탄소 중립하자. 스위스는. 늘 국회의원들이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와. 정했어요. 이번에. 뭔가 이런 활동을 오래 해온 입장에서 되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 감정들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신기할 수도 있고 막 부러움도 있고 형님이 섞여서 그렇지. 어떻게 되지? 스위스 그러니까. 유학하고 싶어. 궁금해. 어.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거의 한 60% 정도 나왔더라고요. 여기가는 근데 예전에도 2021년에도 한번 국민투표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됐어. 근데 이번엔 됐어요. 왜냐? 지난 한 2년 동안 알프스가 많이 녹았어요. 그 일본이 말하는 그 짜가리 그 알프스 그거 말고, 진짜 알프스 산맥이 너무 녹았어요. 그럼 근데 이 나라는 알프스가 가장 중요한 스위스 자원이잖아요. 예. 스위스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진짜 조금 심각하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선회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규제보다는 너네 우리나라 이제 뭐 재생에너지 더 열심히 하고 기후대응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 줄게 에 대한 그 약속이 많아지면서 이 법의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리고 마음이 좀 더 좋아졌다 동했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에요. 그 스위스 같은 경우가 근데 좀 재밌더라고요. 이 연나라는 이미 1999년에 탄소법을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탄소세 있죠. 네. 이거에 준하는 법령들을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해온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도 탄소세 얘기하면은 네. 탄소세 뭐야? 아직 적응을 못했죠. 네. 이거 뭐 기업의 자유 굉장히 생소해하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기업 많은데 스위스는 이미 탄소세와 관련된 일을 이미 해왔어요. 99년부터. 네, 90년대부터 해온 거예요. 야. 그리고 이 나라는 매년 태양광 발전량이 4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의 80%래. 우리나라는 지금 한 7%? 네. 그것도 신재생에너지예요. 신에너지는 뭐 수소 이런 거고 재생에너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든 재생에너지 비율을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엮어 자꾸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런 말 안 써요. 재생에너지야 그냥. 수소하는 기업이나 네. 그런 업체들도 친환경이다. 예. 뭐 신재생에너지다. 이런 예에서 갖다 붙이잖아요. 갖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냥, 본인도 아까 환경 뭐 한다고. 아니 환경을 실천하는 시민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랑 다르지 이 사람아. 이게 나는 실천 아니 아까 그거는 뭐 약간 자동차 그거 타고 갔다고 나는 환경 실천하는 ESG 사람이라고. 경영을 그거는 이제 표방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실천하는 시민이죠. 다릅니다. 그것도 탄소 배출도 기업 개인이냐 산업이냐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근데 또 이빨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기후 이빨이 좋아졌어. 이 노가리가 왜 말하면 안 넘어가네. 예전에는 그치. 그 당황하고 헛하더니. 개인보다 원래 기업 그 산업용 또 그런 것들이 탄소 배출량이 또 여기 이래서 있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는 좋아, 못한다고 좋아, 하는 좋아. 게 서당계 3년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귀엽다 귀여워. 제가 의석영 옆에서 이 환경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3년 동안 이 그치, 3년 자리에서 동안.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나라도 또 보수 우파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네. 극우가 있어. 여기도 스위스 국민당이란 이름이 적어있고 우리 국민의힘인데 여기 스위스 국민당이 적어래. 근데 거긴 또 이번에 무려 국민투표로
60%의 국민들이 찬성해서 아.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걷다 대고 이제 성명서를 낸 거야. 그래서 이건 극단적인 입법으로서 매우 유감이다. 국민들이 했는데 유감이다 하면서 이제 스위스는 전기요금이 비싸실 거다 하면서 또 재생에너지 악마를 시켜. 그또 레파토리는 전기세 똑같다. 비싸진다 이 이거거든. 자식들 어디서 배우는 거야 이 못된 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얘네들도 그럼 국민 독재라고 할 판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 투표로 하나 우리나라처럼 이 뭐 윤석열 이러고 막 재생에너지 비율이 7%밖에 안 되고 하나 레파토리 다 비슷하더라고요. 거긴 압색 안 해요, 근데. 그냥 물어볼게 압색했냐고 대통령이 아니냐고. 했는지. 네. 중요합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마무리를 하면 최근에 통과된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위헌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고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탄소중립을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조차도 헌법에 맞추는 정도의 수준도 안 돼서 네.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본 헌법에도 맞추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진정이 올라가게 된 상황이다를 봤을 때 야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느리기도 하고 근데 이 느린 이 사회적 낭비가 결국은 우리 세대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다라고 네. 봤을 때 오늘도 저는 윤석열 탄핵을 희망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또 간절히 바라면서 잠을 잘 겁니다. 지금 뭐 활동하시는 그 단체와 이게 있잖아요. 또 그 김건희 그때 그 빙고 포르노. 포르노도 그렇고 그 어디였죠? 우리 공적인사적 네, 모임. 공정사적 모임 대표님이십니다. 아 그럼요. 네, 여기 세무조사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좌표 이거. 찍지 마세요, 자꾸. 아니에요. 위험한 시국에도 이렇게 용기 내서 개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 대단한 이런 식으로 겁니다. 담고 맞아요. 아니,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큰 사기업, 그러니까 그 사기업이요? 사교육 시장, 아. 그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네. 오늘 바로 시대인 압수수색 이제 거기 잃을 게 많아. 난 잃을 게 없어.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조사 들어갔잖아요. 네. 어.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히두님이 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사실은 최근에 메가스터디 그 손지훈 회장이 나와서 방송을 어제 했잖아요. 더 라이브. 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진짜 하는구나. 그래, 세무조사 그냥 하면 하잖아. 뭐라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네. 전문가들인데 맞아.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으면 그거예요. 음. 사람 칼로 쑤신 다음에 비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망신 주는 거. 맞아. 대단하더라고. 몸을 사리던 뭘 하든 어차피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떻게든 저들은 찍어 누르려고 할 맞아요. 거라서 저는 별로 몸 안 사리려고 해요. 야, 이런 게 어.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지. 아니 저 우리 정도 사회가. 저 그리고 나보다 훨씬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선배들이 많은데 아직 저분들 안 가셨잖아. 나 다음 순이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까불어도 내 앞에 많다. 한계가 있다고. 일단 여기 티어가 신하님도 낮잖아. 계시고 그럼 우리 쌤 하나님 하나님 계시고 완진경 든든한 수왕이 이런 분들 선배님.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 내 한두 개까지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면 탑티어들이 계시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좀 긴장하고. 그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뭘 느끼냐면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이가 들어서 막 와서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청년들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울타리. 그쵸. 맞아요. 이런 게 저는 이게 선배들. 맞아. 이게 그리고 내가 맞아요. 배워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맞아요. 선배들이 계속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강하게 나가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몸살이는 거 그거 그치. 진짜 그건 말이 안 거지. 되지. 이게 진짜 선배의 모습이죠. 그쵸. 가가지고 남을 평가하면서 막 아유 잘했네 못했네 내가 선배인데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나도 선배가 아니라 꼰대지. 컨셉이었잖아요, 이런 거. 그죠 컨셉이 어. 어떤 아이, 평가하고 그- 막 아 내가 선배인데 말이야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몇 낀데 결론은 말이야 하는 거 저는 그거예요. 푸나님께 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당연히. 제 개인 감사드립니다. 예. 아. 또 푸나님이 이렇게 마이크도 또 이렇게 앞에 아, 내주시고. 그쵸. 예. 또 우리 또 정변님께서 지금 또 한마디 해주셨어요. 충고해주셨어. 손잡이 튀어나오면 가는데 순서 없다. 이것도 맞는 이것도 말이긴 맞는 하네. 말이에요.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돼. 가는데 또. 순서 네. 없네. 그럼. 네. 뭐 어떤 식으로든 가겠죠 뭐. 어쨌든 오늘 오이생의 지지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또 기우 아저씨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또 사진 새날 우리 띄워주세요. 업데이트 또 애청자분들이 많이 해주신 거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쇼츠 조금 더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올리는 기우 아저씨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주 저는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또 왔네. 그러니까 시청자와의 약속이고 또 그거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약속은 내가 한 네. 거니까 예. 알아서 하겠다고. 기우 아저씨 예. 지금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그걸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가서 댓글로 야 근데 감각이 있지 있네. 않을까. 지금 또 올라오고 있죠. 네.
지금 제가 얼굴 나온 거는 몇 개 안 찍히는데 유명한 분들 올라오면 많이 찍힙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예, 진짜 이 기후 아저씨하고 종만이들 저희가 키워야 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선 전에 좀 뭔가 활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종만이들 왜 안 보여? 그러고 보니까 이게 분기가 빠졌습니다. 오늘 안 왔네. 이거 아니 나태해졌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게 종만이들이 포부를 밝혔던 게 황희사의 자리 또는 이 정재우의 노가리 타임 네. 요거를 내가 노리고 들어오겠다. 그럼 이게 뭐냐면 전장에서 원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뭐 하나 어떤 약점이 있나 어디가 취약하나. 근데 아니 모니터링을 안 하고 뭐 지각 수준이 아니라 오늘 그냥 패싱을 해버렸잖아. 결석이죠. 이거는 종만이들이 자리를 위협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정재훈님이 눈빛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는데 네. 꼰대짓 할 때야. 맞아요. 정확합니다. 약간 난 내 그냥 가슴을 뛰게 하는 난 게 아마 솔직히 그런 것 꼰TV 같아요. 하나 만들면 100만 간다고 그래. 봅니다. 정치 이거 말고도 딱 정재호의 일상. 근데 제 일상 그럼 이게 노가리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노가리 자연스럽게 아까 노가리 시작됐죠. 좋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거. 오이석의 지지지로 나오고 있었구나. 예, 네. 예. 뭐 이쪽에 오늘 뭐 기와주시 홍보도 했으니까. 지지지 결론 지금 꼰대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정재훈님 기후에 대한 어떤 이 지식이 많아졌어. 저 아까 놀랐어요. 툭툭 튀어나오네 이제 공격하면. 좀 조그맣게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를 생각하는 캐릭터 시민으로서 좋다. 그리고 우리 캐릭터 또 좋아. 후세대, 좋다. 우리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후세를 만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 예. 사실 요즘 우리 세대에서 기후에 우울이 있거나 기후 걱정이 있어서 그 2세를 좀 낳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이게 또 저출생 또 이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해서 안 나면 또 이게 우리나라 또 저출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고민을 항상 하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출생도 극복하고 또 그러려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후세대한테는 좋은 환경을 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거의 뭐 방탄용 총장.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야, 난 뭐 아무튼- 출마하는 줄 알았잖아. 네, 근데 아무튼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뭐 오늘 저기 보람 PD님하고 또 그 기후 아저씨한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양보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뭐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마무리를 좀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도님 뭐 마지막으로 뭐 노가리 때 뭐 홍보하고 싶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하세요. 시간 홍보는 돼- 아니고 알려야 될 것 정보, 같아서. 정보. 네, 정보 전달. 정보 전달. 네,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일단 7월 1일 토요일 날 그 이재명 대표님이 집회를 전국 집회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네. 한국에 계신 분들. 맞네. 근데 이게 그 이제 제가 노무현 재단에서 또 이걸 준비해 주신 게 있어서 대구 쪽에서 대구 험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그 앞에 공지하시기 한참 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리. 그래서 책 홍보도 아니고 사실 책을 기반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 대구 당원분들, 시민분들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고 빡세게 버티고 계신 분들 위로도 하고 같이 에너지를 모으자. 약간 변명 타임이었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시간 조금 더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실제로 대구에 그러니까 험지인데 그 안에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뭐 또 시당의 역할이 있는데 또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리가 오히려 나는 필요하다 보는 거죠. 네. 계속하시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그 시민분들이 또 대표님의 부름을 또 이렇게 호응을 해서 서울로 가시면 이게 엇갈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그런 그게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냥 오시는 분들 누구라면 또 우린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요거를 이제 얘기하기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하기가 참 뭐 하더라고요. 이게 그 근데 그렇긴 하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소집한 날 대구에서 북콘서트 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걸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상황은 그렇게 그래서 되는데. 그 문장만 피하고 달겠는데 그걸 꼭 집었네. 이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니 상황은 그렇지. 이건 그렇게 아니란 됐는데. 얘기라고. 그래서 능력이 좋아졌어 진행자. 저는 이게 그 날짜를 바꿔달라 했어요. 근데 이미 이게 여러 가지 얽혀서 준비를 한 게 있어서 제가 그게 안 된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14일 금요일 날은 서울에서 합니다.
거기 아. 거의 없다 오창석. 그 장소가 중요한데 어딥니까? 서울 노무현 시민센터. 중요하네. 노무현 정신. 장소가 중요합니다. 100명 정도 좀 이렇게 되는 분들과 함께 이런 건 에너지 장소가 모으고.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저는 가요. 오십니까? 안 오죠 그때. 언제 며칠이라고요? 14일이요. 7월 14일? 네. 또 혓바닥 긴 거 보니까 뭐가 이거 있어? 또뭐 아니, 일정 날짜도 만들려고. 모르고 있어. 웬만하면 생각이 아니 없었던 웬만하면 거죠. 가져와. 저도 뭐 이거 아바나 멤버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웬만하면 친환기계로서 가는데 날짜도 몰라. 아니 언젠지 안 옵니다. 모르지만 이게 나는 이길 아니라 것 같아. 이거잖아. 오히려 한 번 더 부각을 시켜준 거죠. 모른 척해서 7월 14일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그걸 제가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멘트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종만이들 지금 와가지고 네. 정지호님이 왔어. 뒤에서 그렇게 씹고인 걸 또 어떻게 접하셨나 봐요. 어. 앞에 돌려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엄청 뭐라 해가지고 아니야 이건 조언을 네, 해준 거죠. 그래서 어. 저는 뭐 아니 왜냐면 종마이들한테 제가 구독하라고도 얘기도 했고 근데 종마이들한테 자리를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알려준 거예요. 이게 무슨 뒷담화야.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로 아니 그 뭐 자꾸 선배 하니까 너무 꼰대 같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아무튼 종만이들 오늘 좀 뭐 지각 아닌 지각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끝에 살짝 돌려보세요. 아마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자. 본 것 같은 게 대단하다. 정재우 선배님이 노선 확실히 정하라고 하셔서 정재우를 치려고 왔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야, 이것도 아주 재밌는 싸움이네. 전 솔직히 아가리가 더 재밌는 것 같다. 예. 자, 이번 주도 재밌었다면 채팅창에 1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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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